네. 투자를 잘못해서 코피 칠갑을 하고 있는 코피 터진 린치입니다. 네. 오늘은 어 미국의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보통 매체나 유튜브에선 정부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미국의 정부 부채.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 그럼으로써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어 "디폴트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특이하게 미국의 기업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겠죠. 자본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부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 발행을 하는 방법은 뭐 알고 있다시피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해서 투자금을 받는다든지 요런 방법이 있는 거고, 부채 발행, 이거는 회사채를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겠죠. 자, 유상증자를 지금 했다가는 기업의 신뢰도가 크게 박살이 날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옵션인 거고. 자, 그러면 IPO 시장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IPO 시장은 똑같이 박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이거는 기업의 신용도,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주로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내놓는 기업 평가를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발행하는 게 채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은행에다가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직접 대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알다시피 금융위기 이후로 엄청나게 장기간 저금리 그리고 엄청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한쪽에서는 19.8조 달러, 한쪽에서는 거의 24조 달러, 뭐 요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BBB 등급 내에 BBB 플러스, BBB 그리고 BBB 마이너스 등급이 있는데, 투기 등급의 회사채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 금액이 3조 달러 가까이 된다. 요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A 등급, 저 AAA 등급 내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인 A 등급, 요 등급도 2조 달러 가까이 되는 거죠. 금액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이런 신용 평가사에서 A 등급에서 BBB 등급으로 하향 다운그레이딩이라고 하죠. 다운그레이딩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BB 등급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만약 기업들의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더 커져서 만약에 이런 신용 평가사에서 등급을 다운그레이드를 하면 요 투기 등급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위험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대출이 아닌 채권 발행을 통한 이런 유동성 공급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BBB 등급 내에서 총 부채 중에 어 어느 정도가 회사채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84%가 회사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리볼버라고 하죠. 요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만기가 있는 대출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이죠. 네. 요 부분. 이거는 얼마 안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이 10년 만기, 그리고 10년 이상 만기거나 10년 이내에 만기 채권들이 요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400 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 상환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4년 이후로는 쪼끔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상당한 돈이 올해까지는 갚아야 된다. 요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섹터 중에 어느 곳이 많냐 찾아봤더니 어 네 금융이 많고요. 의외로 텔레콤 쪽이 많고 유틸리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파이낸셜 쪽인 거죠. 그래서 '은행 쪽이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러면 아까 초반에 언급을 드렸었던 시에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자, 기업이 대출을 받고 싶고 은행은 대출을 해 주고 싶겠죠. 자, 그러면 은행은 대출을 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최대로 나갈 수 있는 대출의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예금을 다 대출을 땡겨 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은행들이 꼼수를 씁니다. 레버리지 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CLO라는 파생 상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파생 상품에다가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는 기관도 들어갈 수 있고 개인도 투자를 할 수 있게 상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하고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이 돈이 기업에 대출이 되는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은행은 수수료를 챙기는 거죠. 자, 그러면 CLO가 도대체 왜 문제냐? CLO는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신용 등급별 레버리지론 채권을 모아서 하나의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낸 게 CLO입니다. 한마디로 이 CLO 안에 여러 가지 신용 등급의 이런 대출 채권들이 부채에 대한 채권들이 모여 있는 거죠. 한마디로 투기 등급이 많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조는 어디서 많이 본 구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리만 브라더스를 파산하게 만들었던 CDO 그것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용 등급이 낮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섞어서 우량 등급의 이런 모기지 채권에다가 서로 엮어 가지고 CDO를 만들고 그 CDO를 또 여러 개 엮어서 또 다른 CDO를 만들고 2 차, 3차 파생 상품까지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것이 파산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CDS까지 만들어서 터졌던 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였었죠. 한마디로 그 CDO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게 CLO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닝스타라는 기업에서 요거를 인덱스로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 드릴 건데 여기서 예측하기로는 지금 2023년 말까지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가 2.5% 까지 디폴트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현재 0.8 정도였는데 2.5 까지 올라간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4.5% 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랑 동일한 수준의 요 CLO 시장이 박살이 날 수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착륙하면 1.25%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전 요 지금 그래프는 1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은행들 뱅크런 사태 나오고 난 이후의 데이터인 거죠.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가 넘죠. 음. 이미 네 연착륙 시나리오는 물 건너갔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나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모닝스타에서 내놓는 레버리지론 100 인덱스입니다. 지금 그 뱅크런 사태를 이후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실리콘뱅 밸리뱅크 파산으로 레버리지론 유통시장 침체에 들어갔다. 요런 내용입니다. 이게 3월 12일 일요일이죠. 저번 주에 나온 글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붕괴 여파로 하락을 했고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건으로 불확실성과 더 광범위한 전염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도피했다.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있었던 곳이 유명한 곳이죠. 블랙스톤, 모기지 신탁, 그리고 아폴로 상업용 부동산 요쪽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모기지 펀드 런이 나왔던 곳이죠. 그래서 펀드 환매 중단 조치까지 내리면서 막으려고 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아폴로 상업용 부동산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험 뭐 요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요거 지금 대출까지 위험해지고 있다. 뭐 요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 타격을 입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IT, 생명공학, 의료기술, 뭐 기술 및 소프트웨어 뭐 요쪽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이 미결제 대출 12%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 것 같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레버리지 쪽이. 네. 자 그러면 요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기업들 파산이 계속 늘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부분이죠. 자세히 한번 보시면 2022년 2월 달 기준 여기고요. 요렇게 좀 치솟았다가 진정되는 모습이었는데 2023년 2월 달 거의 84%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 파산한 거 보시면 뭐 요렇게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 사이트 이름이 에픽 bankruptcy 요쪽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AIG Financial Products 뭐 이런 것도 있고요. FTX가 있네요. 네. 어쨌든 요런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파산하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은행들 파산해 가지고 연준이 "양적 긴축을 포기하고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M2 통화량 보면 티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죠. 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네. 연준의 밸런스 시트입니다. 요게 요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거 절반 그냥 들어 올렸다.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양적 완화인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들고 왔습니다. 지금 원본으로 보시면 디스카운트 윈도우 렌딩이라고 하는 건데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통한 대출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대출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어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론 쪽에 들어가면 대출이죠. 론 쪽에 들어가면 Bank Term Funding Program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FT BTFP
BTFP라고 하는 긴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요 긴급 유동성을 풀어 줬죠, 은행들에게. 근데 이게 그냥 풀어 준 게 아니라 론이라는 겁니다. 대출이란 얘기죠. 자, 지금 좀 크게 해서 보시면 요 부분이죠. BTFP라는 부분이고 요만큼 풀려 놨다라는 뜻인 건데, 보시면 요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요렇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중소형 은행들이 힘들어졌었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담보로 페드에 담보로 맡깁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에서 BTFP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이자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출을 받아서 중소형 은행은 은행 고객들한테 예금을 돌려주죠. 근데 이 은행 고객들이 이 돈을 들고 어디로 갔느냐? 대형 은행으로 갔습니다. 또 예금을 맡겼고, 대형 은행들이 이 지금 유동성 문제에 빠져 있는 은행들 "아 너네 도와줄게." 이러면서 우리가 예금 이자를 받고 네. 예금 이자를 받고 우리가 돈을 디파짓 해 줄게. 요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자를 또 줘야 되죠. 대형 은행들은 손해를 볼 게 하나도 없는 장사인 거죠. 아, 이게 과연 정말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는 건지, 네, 좀 궁금해지는 거죠. 네. 자, 양적 완화라는 게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을 해서 돈을 재무부에 주고 그 돈을 재무부가 시중에 푸는 게 양적 완화인 거죠. 이거는 그냥 은행들에게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맡겼던 예금자들한테 예금을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예금을 돌려받은 예금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은 위험하니까 '이 돈을 빨리 다 닦아 써 버리자.'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겠죠. 방금 다 날릴 뻔한 돈을. 네. 자, 그러면 또 연준의 BTFP 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일반 상업은행들의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담보로 현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인 겁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대출 금액은 채권에 찍혀 있던 액면가만큼입니다. 이것도 기간도 있어요. 2023년 3월 12 일까지 들고 있었던 채권에만 한정입니다. 그 이전에 팔아치웠던 거는 안 통한다는 뜻이고요. 대출 만기는 1 년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리고 대출 금리는 SOFR, 요거는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 넘어요. 거기다가 "너네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플러스 0.1%더 받을 거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짜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거의 사채에 가까운 살인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예금 돌려주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받아서 쓰면 은행 죽는 거죠. 정말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일단 요거 받아서, 네, '급한 불은 뱅크러는 막자.'라는 건데 이거는 정말 양날의 검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돈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찍혀 있다고 해도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양적 완화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다 날릴 뻔한 돈을 위험 자산에 투자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안전한 대형은행에 예금으로 넣거나 국채나 금을 사는 데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이 돈 자체는 어차피 은행에 있었다가 은행이 파산하면서 날아갈 돈이었거나 은행에 고이 들어 있었을 돈만큼만 채권이랑 바꾼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적 완화로 받아들이고 이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내 주식이 오를 거야.'라는 판단을 내리시면 크게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몇몇 유튜버나 매체에 "이게 양적 완화다. 연준이 돈을 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보이던데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